한국항공대 우시라 교수님께서 앞으로 1시간 좀 플러스 시간을 우리들에게 홍산 문화를 중심으로 한 요한 문명의 발견과 동북아 상고사에 관한 강연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좀 새카맣죠? 제가 1년 동안 안식년이어서 그 요한문명의 중심지인 적봉대학에서 안식년을 하고 8월 28일 날 왔습니다. 이 강연 의뢰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연락이 와서 일단 간 다음에 다시 연락하자고 해서 성사가 됐는데 1년 내내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할 요한문명 지역의 각종 주요 유적지들을 1년 내내 답사하고 다녔어요. 그 책이 또 나올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요한문명이나 홍산문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제가 띄워놓은 화면은 요한문명 지도는 이거는 판매용입니다. 판매용으로 나온 건데 제가 강연할 때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없죠? 없죠. 네. 여러분들 지금 여기 30초만. 네. 김우일 고문님 지금 방금 요 선이 오셨습니다. 보이십니까? 짧게 하시죠. 요게 뭐죠? 만리장성이죠, 그죠? 만리장성 누가 쌓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진시황 때 쌓았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저거는 아주 고대로부터 북방족들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조금씩 있는 거를 진시황 때 연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빠다링이나 스마타이 같은데 저 중국 여행 가면 그 전돌로 된 멋있는 거 있잖아요. 엽서에 나오는 그거는 명나라 장성입니다. 명나라 때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성은 누가 지어요? 한족들이 농경민족들이 만든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명나라 때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우리가 보는 멋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고 저거는 수천 년 동안 한족들이 북방 기마민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쌓은 것들이.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이제까지 저 만리장성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자기네 역사가 아니었어요. 저건 다 야만인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 만리장성 이북이라 이쪽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무조건 황하 문명에서 전파됐다고 다 그렇게 여지껏 기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어떤 역사책에도 단 한 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문명이 80년대를 기점으로 우후죽순으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요하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문명이라는 말은 그냥 뭐 유적지 몇 개 나왔다고 붙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지금 정식으로 요하 문명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요하 문명 안에는 많은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합쳐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홍산 문화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홍산 문명 이런 이상한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없습니다. 요하 문명이 있고 요하 문명을 형성하는 여러 신석기 중에 하나가 홍산 문화예요. 어떤 사람들 뭐 블로그 뭐 이런 데 보면 홍산 문명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황하 문명 지역과 요하 문명 지역은 완전히 몇천 킬로를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장성의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발견된 새로운 것들은 그동안에 5,000년 이상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역사 기록에도 한 글자도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만주 초원 그러면 맨날 뭐 수렵 유목민족 말 타던 선구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8,000년 전에 이미 농경을 했어요. 그 자료들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요하 문명이 발견되면서 중국은 난리가 난 거죠.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여지껏 모든 것이 황하 문명에서 전파됐다고 배웠는데 여기가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황하 문명보다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어요.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된소리를 맞은 거죠. 처음에 70년대, 73년에 장강 지역의 하모도 문화, 신석기 하모도 문화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중국 학계가 한번 뒤집혔습니다. 70년대.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중화 문명에 대한 다기원론이에요. 예전에는 하모도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중화 문명은 전부 단일 기원이에요. 황하 문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강 문명이 발견되면서 장강 문명 하모도는 어느 정도의 유적이냐면 하모도는 신석기 기원전 5,000년, 지금부터 7,000년 전의 유적인데 이미 수전이에요, 수전. 물을 가두어서 벼농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엔 전부 다 직파농법이란 말이에요. 그냥 물 대충 이렇게 습지 같은 데다가 그냥 뿌려가지고 그냥 거두는 건데 얘네들은 뚝을 만들고 물을 가두어서 벼를 뿌렸어요. 그만큼 소출이 상대가 안 되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은 장강 문명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발견됐을 때도 중국에서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두 군데서 기원했다. 중화 문명은 두 군데서 기원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자기 땅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 하모도가 발견되고 거의 10년도 안 돼서 요하 문명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강 문명 발견될 때 하고는 전혀 다른 충격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자기네 땅이 아닌 야만인의 땅이라고 하는 여기서 발굴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지역은 이 발에만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은 중국 학자들도 여지껏 동이족의 강역 이렇게 했었어요. 다 동이족이었어요. 여기는 산동 만도까지 이렇게 해서 동이족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시기나 문화 형태가 황하보다도 앞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황하 문명 자체가 중국 기존의 중국 역사가 전부 다 요하 문명의 반개 문화로 전락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은 어떤 전략을 따냐면 이 요하 문명 자체가 황제족이 만든 거다. 이게 누가 만든 거냐? 그냥 동이족의 문명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초기에는 그랬어요. 85년에 이민 선생이란 분이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민이 맞을 겁니다. 이민 선생이 중국 학자인데 이 초기 발굴 상태니까 요하량 발굴되고 하면서 이것은 홍산 문화는 동이족의 문명이다. 동이족 중에서도 조이족, 세조자선 조이족의 선조들이 만든 문명이다라는 논문을 썼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 동이족 논리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딱 한 편 나오고 여기가 황제족이라는 거. 황제족.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을 황제족이라고 그럽니다. 누르 황자 쓰는 황제. 영어로 쓸 때도 옐로 엠페러. 황제족이 기존의 황제족은 만리장성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연구한 결과로 우리가 아는 24사, 25사의 황제는 전부 하북성과 하남성, 이 북경을 중심으로 한 서쪽, 이쪽 지역이 전부 황제의 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발견되면 여기가 황제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들은, 후대의 민족들은 황제의 후예라는 거예요. 몽고족, 만주족 할 것 없이 다. 그럼 조선족도 당연히 황제의 후예죠. 근데 한국을 의식해서 그 말은 안 해요. 근데 이 지역의 모든 소수민족은, 후대의 소수민족은 다 황제 자손이라는 건 논문이 수백 편 나와 있어요. 그건 이미 제가 저서에서도 연도별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연도별로 한 수백 편의 논문을 소개를 이미 해놨고요. 여기를 황제의 땅으로 만들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황제족이 여기를 문화를 건설하고 기원전 3000년의 기후변동기에 내려오면서 중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설명도 안 해. 그래서 일단은 그 논쟁적인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자. 여기서 도대체 뭐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길래 그렇게 중국이 기존의 5000년의 역사를 한 번에 확 뒤집었느냐. 그것들을 내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요하문명 지역은 지금 아까 그 지도에도 나왔지만 요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요하입니다. 요하. 이렇게 기역자로 흐릅니다. 이렇게.
요하가 무지무지 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노하파가 합쳐지는 요 지역까지는 시라무렌. 시라무렌은 몽골어인데 시라라는 게 누런 그런 뜻이죠. 옐로우. 물에는 우리나라 물과 어원이 같은 물, 그러니까 누런 물, 황하라는 뜻이에요. 시라무렌. 그다음에 요 노하파가 합쳐지고 나서 통요 있는 데까지는 서요하 그럽니다. 서요하. 하도 크니까. 그다음에 이 태자 하나 이런 거랑 합쳐져서 황해로 들어가는 요 마지막 부분은 대요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뭐 하여간 그걸 떠나서 전부 요하죠.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데 이 요하를 끼어 있는 이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남쪽은 중원으로 들어가는 이 남쪽은 연산산맥이라고 해가지고 크고 높은 산들이 막혀 있어요. 서쪽은 대흥알령이라는 큰 산맥들이 저 시베리아까지 쭉 막고 있어요. 이게 몽골 초원과 만주 초원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이쪽 동쪽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백두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그 산지로 또 막혀 있어요. 전형적인 분지입니다. 분지. 또 위쪽은 이 백두산 자락의 그 산맥 지역하고 대흥알령 쪽 산맥 지역하고 중간에 이렇게 링크를 그걸 소흥알령이라고 부릅니다. 소흥알령. 여긴 대흥알령, 소흥알령. 그러니까 완전 말발굽식으로 쫙 해가지고 가운데가 분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죠. 지금 요 커스크 등치에서부터 물론 더 나가죠. 일로 가면 이제 만주 초원으로 이게 요하입니다. 요하. 이렇게 그럽니다. 전형적인 분지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내리는 물들은 전부 이 대흥알령 동쪽으로 내리는 물은 전부 요하로 합류됩니다. 요하로 합류하지 않는 그 위쪽 거는 여러분들 아는 눈강이나 흑룡강 그쪽으로 합류되는 겁니다. 그 요하 문명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 거고 황하, 장강, 요하 뭐 여러분들 알 거고 자 이거는 그 요하 문명 지역의 주요 그 시기별 신석기 유적지인데 번호가 빠를수록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흑룡화가 있죠? 어디 갔어? 흑룡화. 2번 흑룡화. 소화서. 뭐 하가점 하층 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신석기와 청동기 문화가 주로 요하를 낀 요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 문명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 제가 특강할 때 예를 들어서 조보구 문화 유적지 여기 있다니까 조보구 문화는 여기 유적지가 요거 하나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고고하게 문화 개념이 없어요. 제가 지난 7월 달인가 5월 달인가 동북아 역사재단 발표할 때도 그거를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조보구 문화다 그러면 처음에 조보구촌에서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 조보구 문화 유형의 유적지는 수십 개가 있어요. 동일한 시대도 동일하고 토기도 동일하고 하면 그걸 하나로 묶어서 문화라. 그러니까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은 최초로 발견된 것이에요. 조보구 문화의 유적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최초로 발견돼서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다른 유적지들이. 홍산도 마찬가지예요. 홍산 문화는 지금 여러분들 홍산 문화 내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홍산 문화는 저기만 있는 줄 아는데 이 전역에 홍산 문화 유적지는 1000개가 넘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홍산 문화 유적지가 1000개가 넘습니다. 상상이 돼요?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는 그 중에 적봉시, 제가 있었던 적봉시, 여기 적봉인데 적봉시가 꽤 큽니다. 적봉시 경내를 다 합치면 남한만 해요. 원체 땅이 넓은 거니까. 이 적봉시 안에만 725개가 있어요. 적봉시 안에 홍산문화 유적지가 725개가 있어요. 그 1000개가 넘는 것 중에 적봉에 밀집되어 있는 게 거의 73%가 적봉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봉대학이 홍산문화 연구 중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국제학술대회를 하고. 그 많은 것 중에 고고학자들이 정식으로 발굴해가지고 그 보고서도 나오고 한 데는 40개, 5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거의 1000개 넘게가 아직도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1000개가 넘는 것 중에 한 50개 뿐이 발굴된 게 없어요. 뒤에 보겠지만 홍산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유적이 우하량 유적인데 우하량 유적은 16지점까지 있어요. 16개의 지점에 한 지점마다 수십 개의 적석종들이 있는데
16개 지점으로 나눠 있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에 그 발굴 보고서가 나왔는데 30년 만에 발굴 보고서가 막 이따마는 책 전화번호만한 거 1, 2, 3,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가 4지점만 발굴한 거예요. 16지점 중에 1지점, 2지점, 5지점, 16지점, 4지점도 있는데 5군데만 발굴한 거예요. 16개 중에 5개면 3분의 1도 안 되죠. 3분의 1도 아직 발굴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유적이라고 하는데도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유적들이 쭉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여러 유적 중에서 홍산문화 주요 유적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각형으로 이렇게 새까만 삼각형으로 표시된 게 이미 발굴이 된 주요 홍산문화 유적지들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게 1000곳이 넘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석기 유적은 지금은 소화서는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아주 특별한 거는 별로 발굴된 건 없고 흑융화, 요새는 사회문화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거를 사회문화를 흑융화 문화에 속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초기에도 뭐 논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회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그래서 흑융화, 그다음에 부하, 조보구, 홍산, 그다음에 동석병용 시대인 소하연을 거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아는 하가점 상층, 하층 하는. 홍산 시대는 보통 두 기로 나눕니다. 전기와 후기. 전기 후기는 기원전 4500년에서 3500년, 3500에서 3000 이렇게 나누는데 후기에 가면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의 고향이라고 하는 수메르나 이런 데와 거의 시기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하 문명을 이해하려면 요하 문명이 꼽히던 시기에 요하 문명 지역의 어떤 기후 조건이나 환경 조건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요하 문명 지역의 남부, 즉 요녕성 남부인데 요거는 기온 곡선이에요. 기온. 여기가 만년 전. 그죠? 어디입니까? 만년 전. 이거 BP로 되어 있으니까 만년 전. 5000년 전. 자, 보십시오. 한 8000년 전. 8000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기온이 기온이 확 올라갑니다. 홍산 문화가 꼽히는, 요하 문명이 꼽히는 시기에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3, 4도가 높았어요. 평균 기온이. 여러분들 평균 기온이 1도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지금 엘니뇨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 짓기는 게 100년 사이에 0.2도 올라간 겁니다. 0.2도 올라가고 지금 기상이변이 나는데 4도가 올라가, 3, 4도 올라간다는 건 이건 재앙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환경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요거는 습도 곡선인데 습도가 요 8000년 전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거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제로선이고 습도가 지금은 건조 지역이잖아요. 그죠? 적봉 이 지역은 완전히 건조 지역이에요. 제가 있던 연영대학, 적봉대학에서 1시간 반만 가면 사막입니다. 카라친 사막이라고. 한 400km 됩니다. 남북, 동서로. 그러니까 지금은 건조 지역이지만 그때는 기온도 이렇게 높았고 습도도 이렇게 높았어요. 그러다가 홍산 문화가 멸망하는 기원전 3000년을 기점으로 꺾입니다. 건조기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이주를 합니다. 이상해요. 홍산 문화는 그렇게 꼽히다가 후기에 기원전 3000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건 뒤에 또 시간이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홍산 문화는 이미 완벽한 농경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농경에서 여러분들 습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면 못 짓죠. 그러니까 이주하는 거예요. 유목족들은 그냥 말 타고 어디로 도망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수면 곡선입니다. 해수면이 지금부터 거의 10m가 높은 거예요. 최전성기에 요 꼭대기점이 홍산 문화가 꼽히던 시점이에요. 지금보다 해수면이 거의 10m가 높았어요. 해수면이 10m가 높으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요하의 수계의 물길이 10m가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이 무지무지 풍부한 거죠.
그때는 제가 다른 논문도 쓴 게 있는데 기후 조건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논문을 쓴 거에 보면 당시에 요한문명 당시에 적봉 지역이 한국의 한국 서울 기온과 유사합니다. 한국의 서울, 조양 이런 데가 한국의 현재의 서울 기온과 비슷합니다. 기원전 4,000년, 5,000년 이럴 때. 그러니까 살기 좋았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면은 옆에 뭐 사막도 있고 정말 사람 살 데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농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었고 물도 풍부했고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산동반도인데 기원전 5,500년에 산동반도는 섬이었어요. 그리고 황하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황하는 그 태행산맥을 건너오면서부터 물길이 100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발해로 흐르잖아요. 황하의 끝이. 근데 그거는 그 청나라 중기에 최종적으로 글로 흐른 거고 그 전에는 장강 쪽으로 흘렀어요. 여기서 태산이 있기 때문에 태산을 비켜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흘렀어요. 홍수가 한번 나면 어떨 때는 2갈래로 흐르고 3갈래로 흐르고 그랬어요. 100년, 150년 단위로 황하의 물길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홍수가 한번 나면 작은 소국 같은 건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때 나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던 것 중에 하나 수나라 양계 때 저기 상해, 서주, 항주 있는 데서부터 천진, 북경까지 대운하를 뚫잖아요. 야, 어떻게 대운하를 우리 이명박이 4대강 하는데도 수천억이 들고 그 짧은 기간에 이걸 어떻게 뚫었을까? 그건 뚫는 게 아니라 옛날에 황하가 흐르던 물길에 남아있는 호수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그래서 서주, 항주 지역 호수가 무지무지 많죠? 그게 전부 옛날에 황하가 흘렀던 흔적입니다. 그거를 수양제 때 연결해서 하나의 루트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게 대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땅에 파면 지금도 수백 년 걸릴지도 몰라요. 수천 킬로를. 그리고 기원전 2300년 때까지 2300년 정도 되면 이제 황하가 계속 흐르면서 습지가 됩니다. 뻘이 돼요, 뻘. 기원전 1300년쯤 돼야 사람이 디디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육지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 홍도나 흑도의 경계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입니다. 홍도와 흑도의 경계선 이런 것들. 옛날에는 신석기에는 해안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여기 대련으로 이어지는 산동반도, 요동반도 사이에 섬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로 문화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하나씩 흑융화입니다. 흑융화 문화에는 세계 최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최초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세계 최초의 옥으로 만든 귀걸이, 옥결이라고 합니다. 옥결. 세계 최초예요. 8,000년 전에 저런 옥을 가공해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 학자들이 실제로 뚫어봤어요. 홍산옥기 같은, 보통 홍산옥기 옥조령 같은 게 한 1.1cm에서 1.5cm 정도 되는데 그거를 직접 뚫어봐서 활대로 해가지고 모래 뿌려가면서 이렇게 뚫어보니까 뚫는 시간만 31시간이 걸려요. 잠자는 시간 다 빼고 순수 작업 시간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만한 옥돌 원석을 저런 걸 만들려면 판석을 켜야 되겠죠? 기계가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 걸렸겠죠? 판석 하나 만드는데 원형으로 뚫어야 되죠? 또 저렇게 반짝반짝하게 마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거 하나 만드는데 전문 장인이 한두 달 이상 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굴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발굴되고. 이게 세계 최초의 옥걸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거 하나만 있는지 아는데 흑룡화에서 이미 10개 이상의 옥결이 나왔어요. 이건 옆에는 옥비라고 하는 건데 옥비는 뭡니까? 목걸이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크고 작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존 이런 데 보면 동물 뼈 가지고 이런 거 만들죠. 그죠? 크고 작은 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목걸이만 옥비라고 그러는데 저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거는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문암리에서 발견된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들 옥결은
전 세계 아무 데나 나지 않습니다. 옥결은 주로 나는 데가 다른 지역에는 안 나고 중국의 동남해안, 그 다음에 베트남 지역까지, 그 다음에 만주 지역과 연해주로 해서 일본까지 한반도를 포함한 요 지역에서만 옥결이 납니다. 옥결이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주에서 그 여수 안도편총에서 발견된, 이거는 옥은 아니고 활석으로 만든 건데 결이죠, 결. 그리고 이런 거는 보통 석결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돌로 만든 결 이런 얘기인데 그 형태나 용도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흑룡화에서 옥결이 발견되고 나서 이 중국의 중문대학의 등청 교수가 옥결의 전파 루트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뭐 길고 뭐 중문으로 써 있지만 요약하면 5줄입니다. 자, 옥결은 흑룡화에서 기원을 해서 기원전 6000년에 1000년, 2000년 뒤에는 장강 유역에서도 발견됩니다. 쭉 내려갑니다. 그게 문화 전파인지 주민의 이동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하여간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원전 2500년경 되면 광주 지역, 중국의 광주입니다. 광주 지역까지 주강 유역에서도 나오고, 기원전 2000년 베트남 북부까지 내려가고, 기원전 1000년에는 운남성과 베트남 남부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을 타고 쭉 내려가는 겁니다. 베트남 남부까지. 그리고 하나는 이 왕의 사회과학은 지금 부소장이 아니라 지금 소장입니다. 소장. 지금 소장이고, 왕에는 또 중국 내륙에 있는 최고의 옥기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으로 전파되는 걸 얘기했어요. 흑룡화에서부터 장강을 거쳐서 일본 해안 루트로 해서 장강으로 해서 큐슈 쪽으로 그래서 혼슈까지 들어간다는. 하나는 저 연해주를 통해서 백두산 위로 연해주를 통해서 그 삿포로 뭐 우리가 아는 북방 4개섬 내려왔다는 거죠. 왜 이런 논문이 나오냐 하면 일본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에 옥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 있어요. 그래서 흑룡화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옥결이 일본에서 기원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시기가 제일 빠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문합리에서도 흑룡화와 거의 똑같은 옥결이 나오잖아요. 사실 문합리가 훨씬 더 먼저 발견됐어요. 근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옥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옥기 연구가들이 없으니까 이게 세계 최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게 세계 최초였어요. 우리는 세계 최초라고 떠들질 못해요. 모르니까. 발견해놓고. 중국은 흑룡화에서 저게 딱 나오니까 옥결을 평생을 연구하는 옥기 고옥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이게 세계 최초다. 뭐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났지만 우리는 먼저 발견해놓고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그 왕해라든지 그 등총 선생 이런 양들은 꼭 무슨 전파 과정 하는데 꼭 한반도로 빼잖아요. 저는 그래서 중간에 한반도 루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문합리에서도 발견되고 여수에서도 발견되고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후대에도. 자, 옥결은 여러분들 옥은 그 특별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나는 것도 아니고 성분 분석을 하면 이게 어디에서 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옥은. 우리나라 춘천옥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성분이 굉장히 좋고 강도도 좋고. 그 흑룡화에서 나오는 옥결들을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요 수암에서 나온 거예요. 수암. 여러분들 수암옥을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만져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효자선, 옥침대, 무슨 옥베개, 옥사우나의 바닥에 깔린 거, 그게 전부 99.99%는 수암옥입니다. 싸구려, 그 투명도도 없고 왜 뿌연 거 있잖아요, 그죠? 조금 연두색 나면서 그게 전부 다 수암옥입니다. 중국에는 옥 생산지로 유명한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는 화전옥, 천산옥, 화전옥, 사천옥. 이 수암옥은 싸구려 옥의 대명사입니다. 중국에서. 물론 수암옥이 다 싸구려는 아니에요. 좋은 그 경옥들도 나는데 비중이 전체 비율로 볼 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싼 것들이 무지 많아요. 여러분들 저 인사동, 여기 인사동이죠. 인사동에 여기 무슨 10,000원에 팔찌 하나 파는 거 그건 전부 수암옥입니다. 옥불 1m짜리 옥불 만들었다고 막 하는 전부 다 수암옥입니다. 싸구려 옥. 근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홍산문화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의 요하문명 지역에서 나오는 옥기들이 무지 많은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의 반 이상이 수화목으로 만들었어요. 자체 옥도 있지만은 수화목이 거의 50%를 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갖다가 만들었다고요. 수백 킬로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지금까지는 요하를 넘어서는 요하의 동쪽에는 아직은 홍산문화 유적지가 아직 발견된 게 없어요. 근데 홍산문화의 많은 옥기들이 수화목을 가져다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요하의 동쪽 지역에도 홍산문화 유적이 발견될 확률이 나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발견된 게 하나도 없어요. 흑룡화도 하나도 없어. 다 요하의 안쪽이야. 안쪽 지역. 통요를 기점으로 한 안쪽 지역에서만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위아래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게 지금 얘기 드린 게 세계 최초의 옥결이었고, 이 두 번째는 이것도 아마 세계 최초일 텐데 제가 확인을 못 하겠어요. 최소한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최초예요. 해자. 해자로 둘러싸요. 해자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 사람 보입니까? 사람 보이죠? 그거 발굴하는 사람인데 이 안에 방 유적지가 120에서 150가구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아마 저 어르신들 중에는 시골에서 태어난 분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최소 단위인 리는 집이 많아야 한 50채 정도 됩니다. 그죠? 제가 태어난 상주도 50채 정도뿐이 안 돼요. 하나의 리가. 그죠? 100호 되면 무지무지 큰 마을이에요. 100호 정도 되면 거기 기와집도 한 3개 있고, 그죠? 기와집 없고 이런 데는 보통 50호, 40호 이러면 우리의 행정단이 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8,000년 전에 150호, 120호가 모여 살았다고. 저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거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고고학자들이. 그리고 그거를 저게 해자가 폭이 4m에 깊이가 2m입니다. 저 정도 돼야 동물들이 뛰어넘을 수 없죠. 빠지면 나올 수 없고. 저거는 저녁 때, 뭐 저녁 때뿐만 아니라 하여간 동물로부터 혹은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지를 파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저거를 4m, 2m로 이 120가구가 몰려 사는 이 집터 전체를 팔려면은 수십 명이 아니면 수백 명이 한 가구에 4명씩 살았다 그래도 150가구면 600명입니다. 600명이 파더라도 이거 며칠을 팠을 거 아니에요. 한 달 이상 걸렸을지도 몰라요. 저렇게 파놓고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옮깁니까? 또라이죠, 그러면. 저건 무슨 얘기예요? 정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애써서 파놓고 여러분들 움직입니까? 불가능하죠. 이미 여기는 세계 최초의 농경 흔적들이 나와 있어요. 세계 최초의 기장과 조가 나와 있어요. 좀 이따 내가 보여드릴 거고요. 600명이, 150가구 600명이 한 지역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을 했다고, 8,000년 전에. 여러분들 상식이 다 뒤집히는 거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된 거예요, 이거는. 8,000년 전에 이미 거기서 농경을 했다? 물론 100% 농경만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때는 이미 목축도 했을 거고 야생 동물도 사냥했겠지만 이미 농경을 하고 정착을 했다는 게, 움직이고 다닌 게 아니었다며. 이게 동북아 최초의 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발견된 최초의 빗살무늬가 흑룡화 시대부터 나옵니다. 모양이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교 때 배웠잖아요. 우리나라 빗살무늬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평저형, 그죠? 이렇게 밑이 평평한 평저형. 중부 이남 지역은 첨저형 해가지고 암사동 같은데 뾰족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평저형이 한반도 북부까지 다 이어집니다. 그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현재까지 나온 게 흑룡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흑룡화 만기에 오한치에서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이거는 압록강 하구 쪽에서 나오는 후화문화, 기원전 4,000년 전, 흑룡화보다는 좀 후대지만, 홍산문화 시기이지만, 이런 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자, 빗살무늬는 아무 때나 어느 나라에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 지금 아래 위로 빗금근 요게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는 지역이에요. 쭉 이어져서 안주 지역과 한반도, 일본까지 이어집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중원 지역에는 없어요, 빗살무늬가. 알겠어요? 빗살무늬가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북유럽 지역이나 이런 쪽에 기원전 3000년, 4000년대에 이런 빗살무늬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배웠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 그랬을 거죠? 빗살무늬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나간 거예요. 여기서 나간 거예요. 옛날에 들어왔다고 배울 때도 결정적인 증거는 시기적인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쪽이 더 빠르다, 이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거보다 빠른 게 없는 걸 뭐. 자, 이거는 또 하나의 세계 최초입니다. 흑룡화, 지금 여러분들 기원전 8000년, 6000년 전, 8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이빨 수술 흔적입니다. 이것도 뭐 얘기하려면 깁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랑 그 중국 학자들은 공동 발굴했는데 2003년에 발굴을 했어요. 이걸 발굴해서 뼈를. 그러고 나서 이 일본 대학 일본 교수들이 2004년에 일단 발굴하고 나서 일단 그 땡겨 놓고 나중에 천천히 이제 유물을 살피다 보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발견하고도 상상이 안 되는 거지. 8000년 전에 어떻게 이빨을 수술하냐, 이게. 구멍 뚫은 거 보이죠? 그래서 4년을 고민합니다. 4년을.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빨을 수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멍을 뚫을 줄 알아야 되죠. 그건 이미, 옥기를 천공하는 기술이 이미 있으니까 그거는 오케이. 근데,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마취. 여러분들, 마취 안 하고 그냥 이빨 뚫어가지고 수술한다 그러면 그냥 자살하는 게 낫죠? 생이빨을 마취도 없이 구멍 뚫어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마취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다행히 2012년에 그 하민문화라고 새로운 그 통요 부근에 통요 시내에 있는데 통요의 하민문화라는 유적에서 홍산문화 시기예요. 기원전 4000년까지 4000년에서 4500년 다는 새로운 신석기 문화인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대마씨가 발견됐어요. 작년에 제9회 홍산문화 고봉론단에서 발표를 됐어요. 정식 발굴이 됐어요. 대마씨가.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이 당시에 대마를 이용해서 마취를 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할 수 있었다는. 실제로 이거는 거의 공인된 거예요. 정식으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흑룡구에서 그거는 두개골 수술 흔적은 이런 거 너무 기니까 두개골 수술 흔적은 유럽에서 7000년 전까지 있어요. 근데 두개골 수술은 간단하죠? 아세요? 우물정자로 이렇게 금거가지고 수박 꼭지 따주신 뚜껑 열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고대에도. 근데 그 가장 이른 게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가장 일렀던 게 7000년 전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이빨 수술을 8000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흑룡화에서. 놀라운 거죠. 이거보다 이런 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내가 이걸 특강을 했더니 그 치과사학회가 있대요. 치과 그 역사사. 그 회장님이 자료를 달라 해서 그 정식으로 치과사학부에 실려 있습니다, 논문이. 저걸로 소개하는 게. 제가 자료 제공하고. 자, 이것도 또 세계 최초입니다. 8000년 전에. 이게 여러분들 보는 게 세계 최초의 기장과 조입니다. 재배기장입니다. 야생종이 아니라 재배기장입니다. 요새는 그건 그 식물 고고학 하는 사람이 DNA 분석하면 다 야생종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공인된 거고, 이거는 2012년에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2012년에 확정됐습니다. 시간 있으면 이제 그 수상하는 사진들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장과 조가 세계에서 가장 이른 게 북유럽 지역에서 나왔어요. 중부 유럽 쪽에서 이 흉흉화보다 한 2700년 정도 늦게, 그러니까 한 기원전 4000년, 2700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 6000년에서 기원전 한 3000년, 기원전 3000년경에 최초의 재배 기장과 조가 중부 유럽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한 큐에 거의 3000조를 올린 거예요. 역사를. 우리는 당연히 세계유산이죠. 이미 등재되어 있습니다. 12년에 등재 신청이 14년에 됐습니다. 2014년에 등재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보구 문화인데, 조보구 문화도 기원전 5,000년입니다. 흑룡화 바로 밑에 있는 조보구. 조보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조보구의 어떤 미적 감각이나 기술 수준을 알려주는 걸 제가 존형기를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이 존이라는 거는, 청동기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덧붙여 있는 이런 거를 청동기의 형태 중에 존이라 그럽니다. 존. 그래서, 조보구에서 토기가 발견되는데, 존 형태의 그릇이다. 그래서 존형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뭐 지금 보면 별 밑에 뭐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 있는 걸로 보이죠. 이런 것이 여러 점이 발굴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림을 전개를 한 겁니다. 전개를 해서 저기 여러분들 사슴 보입니까? 사슴 보이죠? 사슴 귀, 눈, 입, 뿔, 몸은 뱀처럼 이렇게 꼬아놨어요. 그래서 사슴 머리에 용이다. 그래서 녹수룡. 여기 돼지 보이죠? 그 이빨. 그래서 이거는 저수룡, 돼지 머리의 용. 여긴 새가 있죠, 새? 맹금이에요. 아주 날카롭죠, 부리가. 눈, 벼슬도 있고. 몸은 또 빌빌 꼬아놨고. 디자인 끝내주죠? 여기 혹시 뭐 디자인이나 미술 같은 거 전공하시는 분들 7,000년 전 사람이 저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공간의 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고. 이 시기에 기원전 5,000년에 다른 지역의 채도들이 나온 건 앙소문안 이런 데 4,500년대 채도가 나오는데 채도들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단수 기하문이 대부분이에요. 동그라미 6개, 뭐 삼각형 2개 이런 거예요. 얘는 디자인을 했잖아요. 디자인을.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아까 거기는 3가지 동물이 있었지만 여기는 사슴밖에 없죠. 2마리 사슴. 더 놀라운 거는 저걸 그리는 기법이에요. 자, 여기 짧게 해놨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느낌이 옵니까? 그 아까 동물들을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전체를 까맣게 마광을 하고 껌댕을 발라서 검게 해가지고 자갈돌로 막 문지르면 반짝반짝하게 돼요. 그 반짝반짝하게 된 데다가 음각으로 아까 사슴 뭐 이런 걸 그리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긁어낸 겁니다. 오케이?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사선 그어가지고 긁어낸 거예요. 이거는 혁명적인 기법이죠. 7,000년 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그냥 붓으로 껌댕으로 그냥 물고기 그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도자기사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상감기법 같은 거죠. 필요 없는 여백을 긁어내서 원하는 그림을 두드러지게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렇게 만들었어요. 7,000년 전 사람들이. 이것도 또 사슴밖에 없죠. 이거는 선각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것도 사슴뿐이 없죠. 그래서 이런 고고 발굴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 조보구 세력들은 사슴 토템족과 새 토템족과 돼지 토템족, 연합 토템족인데 주종족은 누구다? 사슴족이죠. 주종족은 사슴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신석기 시대의 토기에 그려지는 그림들은 그냥 그 토기를 만든 사람이 그냥 뭐 술 한잔 먹고 그냥 아무거나 그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대로 갈수록 도자기나 청동기나 이런 그림들은 절대로 개인 멋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의 상징들을 넣는 겁니다. 그건 어느 나라랑 똑같습니다. 고대. 자, 이제 홍산문화로 들어갑니다. 홍산문화는 정말 놀라운 유적이에요. 제가 1년 동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 올해 5월 28일인가 뉴스에 적어놨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텐데 나도 깜짝 놀래. 중국에서도 제가 뭐 네이버 이런 뉴스는 볼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홍산문화 그 도굴단이 178명인가가 검거됐어요. 뉴스 보신 분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뉴스 검색하면 나옵니다. 홍산문화 해가지고 178명이 검거가 됐는데 요하 일대에서 그 홍산문화 옥기 도굴을 하는 놈들인데 178명이 도굴을 해서 갖고 있던 옥기가 홍산 옥기가 1180점인가 그래.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홍산문화 유적이 무지 많은데 발굴된 데는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식 발굴을 통해서
발굴된 홍산 옥기는 300여 점밖에 안 돼요. 300여 점뿐이 안 되는데 그 도굴단들이 도굴해가지고 소장하고 있어서 경찰이 압수한 게 1000점이 넘어요. 1170 몇 점인가 그래. 놀랍죠? 그러면 걔네들이 그전에는 안 했겠어요? 어? 지금 재수 없어서 걸려서 다 모아놓은 거 그대로 다 토했나? 그전에 다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전에 다 지금 개인 소장자들은 무지무지 많이 갖고 있어요. 무지무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170명이 되는 그 도굴단들이 현재 소장하고 못 팔고 가지고 있던 것만 1000점이 넘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한 묘장에서 20개가 나옵니다. 옥기가. 지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화량의 그 홍산문화 유적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우화량 유적. 여기가 우화량입니다. 여기가 여신묘고 어떤 사람은 묘자를 몰라가지고 여신의 무덤인 줄 알아. 여신묘 그러니까. 신이 뭐가 있다고 묘를 만듭니까? 이건 사당이에요, 사당. 신전. 여신전이에요, 여신전. 그 다음에 이렇게 꺼멓게 되어 있는 건 전부 적속초입니다. 3층 피라미드 적속. 이거는 한 변이 100m인, 지금 발굴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지표조사만 하고. 한 변이 100m입니다, 100m. 7층 피라미드예요. 여러분들 이게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입니다. 계단식 피라미드예요. 이집트나 우루 지역의 기존의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는 기원전 2500년대예요. 기원전 26세기란 말이에요. 얘는 언제 거야? 기원전 3500년. 거의 1000년이 앞섭니다. 규모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작은 것들이 한 변에 한 30m 됩니다. 큰 거는 한 변에 100m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100m짜리는 아직 발굴도 안 했어요. 아직 발굴도 안 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치사하게 100m짜리 7층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옥기 하나 달랑 넣어놨겠어요? 다른 30m짜리에도 지금 20개씩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16지점이 이렇게 우화량 지역에는 이렇게 16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상세하니까 이 지점의 천단 지역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거 전체를 철골 구조로 쫙 덮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전시관을 제2지점 전시관을 만들어놨어요. 기둥 하나 없이 철골로. 자, 여러분들 크기를 가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천단 지역인데 천단이 여기 지금 훼손돼서 없지만 여기가 마지막 바뀐데 3번째. 여기까지 하면 최소한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잖아요. 박스 하나가 6m인데 30m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런 것들에 저런 방형 그 묘라든지 천단의 기단석, 원을 돌린 기단석은 전부 다듬은 돌입니다. 그냥 막돌로 그냥 쌓은 게 아니라 다 네모나게 다듬었어요. 그 시대에. 다 깎아서 정말 우리 전돌 만들듯이 네모나게 딱딱 되어 있어요. 시간이 되면 제가 답사 사진도 다 보여드릴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자, 우화량 일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지점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복원한 거죠. 그림으로. 저게 한 별이 보통 20m, 30m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뭐 생략합니다. 이렇게 천단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우화량에서 나오는 여러 그 묘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나온 옥기가 가장 많이 나온 그 묘입니다. 이게 20개가 나왔어요. 한 묘에서. 자, 이거는 화장을 하고 2차장을 한 겁니다. 화장을 해서 뼈만 추려서 3사람을 한 무덤에 넣어놓고 달랑 옥기 하나만 넣어놨죠. 여러분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신분이 같을까요? 이 사람은 옥기가 한 3개 있어요. 이 사람은 3개 있어요. 이게 같은 사람일까요? 자, 이런 것을 발굴하면서 학자들은 지금 추론하는 게 중국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홍산 시절에는 이미 신분이 최소한 6등급에서 7등급이 분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냥 뭐 신석기가 아니에요. 시점은 신석기 시대지만 이미 신분이 분화되어 있었대요. 한두 개도 아니고 7등분 정도. 최소한 옥기를 전문으로 만드는 옥기 장인 그룹이 분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덤의 구조나 이런 걸로 봐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군왕에 해당하는 절대 권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저는 중국 학자들 아직 그 말에 내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데 저는 석공 계급도 분화돼 있었다고. 석공. 그럼 피라밋을 그렇게 만들려면 이거 일반인들이 못 만들잖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집단들도 굉장히 일반인들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분이 나눠지면, 신분이 복잡하게 나눠지면 그 신분 간의 질서를 유지하고 신분 간의 어떤 차등적인 대접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 국가 단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각종, 홍산 옥기는 종류가 지금 한 30여 가지 이상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런 옥경과 옥저룡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구경하면 됩니다. 여기가 우아량 제1지점 여신묘인데, 여신묘가 남북으로 길이가 한 20m, 19.7m입니다. 이 주실에는 인간의 3배 사이즈의 여신이 있었어요. 이건 학자들이 그림으로 복원한 거고, 자, 이게 여신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 거고, 그걸 복원한 건데, 저 손 모양, 발 모양은 홍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아량에서 나온 게 아니고, 뒤에 보여지겠지만, 동산치라는 유적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기는 손 모양과 이런 손도 크기가 달라요. 자, 유방도 우리가 하는 A컵, B컵, C컵 이렇게 크기가 다른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귀도 봐요. 귀도 저거는 3배짜리입니다. 1배짜리, 2배짜리, 3배짜리 기관에 실물에. 그래서 여신묘의 한 중앙에는 주실에는 인간의 3배 사이즈의 여신이 있었어요. 3배 사이즈. 앉아 있었다고 지금 추론하는데, 앉아 있으면 앉은 키가 보통 1m 정도 되잖아요. 앉은 상태로 3m짜리 여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실에. 그 양쪽에는 곰과 새가 있었어요. 흙으로 만든. 사이즈만한, 사람만한 곰과 새가 있었어요. 그건 파편으로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칙실이 있잖아요. 양쪽으로는 인간의 2배짜리 여신, 1배짜리 여신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실에는 실물 현재 인간의 3배 사이즈의 여신이 있었다. 자, 이거는 동산치에서 발굴된 건데 그 여신의 우아랑에서는 얼굴만 나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앉아 있었을까는 이걸 보고 추론해서 만든 거예요. 동산치에서는 여신 얼굴이 안 나왔어요. 얼굴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손발만 나왔어요. 그 2개를 합쳐서 이렇게 앉아 있을 거다. 이렇게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홍산 여신을. 자, 여기는 아까 얘기한 그 100m짜리 13지점인데, 이건 2007년 제가 답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사람들이 이 지점을 발굴하면서 하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으니까 주변을 이제 또 그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다가 이 지역에 갔는데 밑에 이렇게 돌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긴 하지만 혹시나 적석청 아닐까 그러고, 지금 여러분들 시구를 한 거 보이죠? 시구를 한 거예요, 여기. 내가 이때만 해도 시구를 해가지고 흙이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게 이 밑에도 진짜 전부 돌이 있는가 하고 학자들이 파낸 거예요. 시구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시구를 했더니 진짜로 그 안에 전부 돌이에요. 자, 몇 층으로 되어 있는가 다 깠죠? 저 꼭대기에 보면 여러분들 사람 있죠? 우리 답사 갔던 일행인데 저렇게 커요. 사람에 빗대어서 보세요. 무지 크죠? 옛날에는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철조망으로 딱 해가지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7층 피라미드 구조라고, 이거 이용구 선생님이 이렇게 그 소개를 해가지고 이게 계속 돌았는데 나도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이게 요하를 가다에서도 내가 그 KBS 애들 왔길래 이거 보여주고 이렇게 그래픽으로 그 KBS 그 역사 스페셜에도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따로 찾아보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7층으로 된 건 맞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시구를 할 때 한 거, 이거 발굴 안 했습니다, 아직.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형으로. 원형 7단으로 되어 있는 게. 이영구 선생님이 처음에 그걸 잘못, 그래서 소개를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소개가 됐어요. 요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원형으로 7단. 그 발굴, 그 시구를 한 사람들 보고서를 내가 복원해서 그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원형입니다. 밑바탕은 원형이에요.
자, 이런 계단식 적석총은 중아시아에서 아무데나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적석총의 기원은 현재로서는 홍산문화입니다. 홍산문화보다 이런 적석총은 없습니다. 그 적석총은 몽골초원 중앙아시아 쪽에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뭐 파지리크 뭐 이런 것들 그 내몽고 쪽에는 전부 다 적석총이에요. 흉노 얘네들 전부 적석총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일본까지 중원에는 없어요. 중원 지역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 요서 지역에서 요하 지역에서 내려간 상족들 상나라 초기에 도성지 그쪽 안양 부근에는 최근에 그 상대 초기에 적석총이 한 200여 개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게 2005년인가 7년에 그 중국 10대 고고 발견 중에 하나로 지정되기도 했어요. 그 제가 지도에도 표시를 해놨으니까 궁금한 사람 찾아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안에 가본 사람 이게 장군총인데 장군총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홍산문화 이후로 3,000년 4,000년 동안 적석총이 짓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저렇게 돌무지 무덤은 있었죠. 흉노나 이런 것도 다 돌무지 무덤이에요. 피라미드로 쌓은 게 아니라 그냥 돌만 이렇게 해놓은 건다. 캐색수로나 이런 것들. 근데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만은 연결되는 거죠. 이건 지금 광개토항릉을 복원한 거고, 이것도 7층입니다. 여기는 집안 지역에 산성화 고분군, 아직도 수천 기가 남아 있습니다. 가시면. 칠성산 고분군에도 수천 기가 남아 있어요. 고구려 묘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지. 자, 이거는 백제 적석총인데, 어디냐, 석천동에 있는 이 크기와 형태가 모양이 홍산 거랑 완전히 거의 똑같습니다. 홍산 적석총하고. 돌 쌓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시기는 몇천 년 차이가 나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홍산 문화와 링크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이게 3,000년의 간격을 두고 그게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대통령 죽으면 피라미드 짓습니까? 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지은 거는 기원전 2000년, 2500년 그때 뭐 2000년대 그때 짓고 지금도 안 짓죠? 한 번도 안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 오케이? 우리는 고구려에서 부활했잖아요. 고구려 백제에서. 그죠? 걔네는 한 번도 부활한 적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 짓던 사람의 후회고 전혀 상관이 없느냐? 후회죠. 그렇게 큰 걸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지은 것 뿐이고 힘을 과시하거나 이런 필요가 있을 땐 짓는 거죠. 우린 고구려 때 부활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적석총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런 기본이 없이 어느 날 저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전승이 됐다는 얘기죠. 계속 일본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피라미드 적석총은 이 홍산 문화가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른 거고 중원 지역으로 안 들어갑니다. 한반도 일본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후대에라도. 자, 그 다음에 하가점 하층 시대에는 이 치를 갖춘 석성이 나옵니다. 이게 치인데 이런 게 치예요. 그런데 이 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 방어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적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삼면에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방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삼면에서. 그러니까 뒤통수에다 화살을 날릴 수 있어요. 성벽 오르는 놈은. 그게 치예요. 근데 이 치가 이 하가점 하층에서 치가 발견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고구려의 독특한 어떤 성벽을 만드는 기법이었어요. 고구려 이전에 없었어요. 중원에도 없었어요. 근데 하가점 하층 문화가 발견되면서 저런 치를 갖춘 석성이 하가점 하층 문화에 수천 개가 있습니다. 수천 개. 그건 서길수 선생님이 조사 많이 해놨습니다. 그건. 서길수 선생님이. 저 치를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수나라, 당나라와 싸워서 고구려가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저걸 다 뺏겨갑니다. 중원에서. 다 뺏겨가요. 이 치가 발전하면 이렇게 옹성구조가 됩니다. 치를 이렇게 돌리면 그게 옹성이 되는 거죠. 치가 옹성이 되는 겁니다. 치를 길게 늘려서 앞으로 막아놓으면 옹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를 갖춘 석성은 하가점 하층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자, 이게 삼자전 소성의 조감도입니다. 기가 막히게 남아있죠? 치가. 완벽하게 남아있어요. 전부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3번 겹으로 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층이 무너져도 두 번째 게 그대로 치가 형성돼요. 놀랍습니다, 그거. 진짜 정교하게 해서요. 한 층만 쌓은 게 아니라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거 보세요. 여기 3겹으로 쌓여있잖아요. 그러니까 2층이 다 무너져도 새로운 치가 나타납니다. 그냥 바깥에만 돌이 있고 다 흙 채운 게 아니라 3겹으로 쌓은 거예요, 다.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한 층이 혹시나 무너져도 두 번째 치가 그대로 나와서 방어력을 높여주는 거죠. 자, 이건 하가드마츠의 성자산인데 여기에도 치가 여기 발견되고 있어요. 아직도 발굴이 안 됐어요, 여기도. 발견만 해놓고 아직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국내성에 있는 치입니다. 고구려 국내성의 치예요. 고구려성의 특징이잖아요, 이게. 몇 쌓기도 하고 하는. 그 다음에 상층 문화에서는 여러분들 아는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그 지도에도 넣어놨는데 저 그림을 보면 아주 열받습니다, 나는. 저거 우리 학교 다닐 때 70년대 저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대로입니다. 순 엉터리예요. 지금 여기에 이 요서 지역에 요동도 마찬가지 요서 지역에 한 100개쯤 더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 어디가 중심지인데 하나도 모르죠. 그냥 대충 막 뻗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100개쯤 더 그려야 됩니다. 100개 비파형 동검을. 조약박물관에 가면 그 남산근에서 발견된 남산근 유적에서 나온 그 비파형 동검이 한 박스 안에 21개인가가 전시가 돼 있어요. 박스 안에. 그 지역에서 나온 것들. 거푸집도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거푸집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천지 차이죠. 거푸집이 있다는 거는 거기서 직접 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지역에서 본 거푸집만 5개가 넘어요.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최근에 내몽고에서, 오한치에서 신주박물관이라고 개인 박물관을 새로 개관했는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거기 새로 개관해서 갔더니, 거기는 뭐가 있냐면, 비파형 동검에 거푸집 안에 비파형 동검이 그대로 꼽혀 있는 채 발굴됐어요. 거푸집 안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시간이 있으면 이게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아마 뭐 다른 거 보여드리기도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여간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비파형 동검이 만리장성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산동반도 지역에서 한두 개가 발견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선물용으로 예물용으로 준 거겠지. 거푸집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십시오. 이 내몽고의 청동기 유적 분포도입니다. 여기가 요녕성이고 여기가 내몽고입니다. 여기가 적봉하고 오한치 지역인데 이 점 하나가 청동기 유적이에요. 점 하나가. 근데 얘네들 하도 땅이 넓어서 이런 고고 지도를 만들어도 성별로 만드니까 옆에도 좀 요녕성 거도 찍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몽고에서 나온 건 내몽고 거만 저렇게 그려놓는다. 요녕성에서 나온 거는 요녕성 것만 찍어놔. 그래서 내가 없는 실력으로 뽀샵으로 2개를 합쳤어요. 오래가지고 2개를 합쳐서 이게 스케일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하루 종일 했는데, 짠, 보십시오. 자, 청동기 문화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 나는. 동부가 청동기 문화의 중심지는 바로 저기예요, 저기. 압도적이잖아요. 다른 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기가 어디겠어요? 저기 어디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조선이 실존한다면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나 이런 거는 당연히 저 지역일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이건 뭐 무슨 논문이 무슨 필요 있어? 그림 하나로 딱 직관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점 하나가 이거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죠, 이런 게. 이걸 하나하나 연구한 사람들은 뭐 발굴 보고서 쓰고 한 거를 수십 년 거를 다 모아서 점으로 표현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요새 이런 식의 연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런 걸 만들려면 무지 어렵죠. 개인이 만들려면 무지 어려워요. 고고연구소, 각 성의 고고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를 저는 입수해서 2개를 합쳐놓은 거죠, 지금.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동기 유적은 내몽고는 하도 많으니까 점의 크기가 작아요. 그죠? 내몽고 쪽은 점 하나 크기가 작잖아요. 얘네들은 좀 큰데 만약에 내몽고 지역도 요령성만한 크기로 점을 찍었으면 저기는 전부 새빨갛겠죠. 여기가 바로 오한치입니다. 오한치. 여기가 오한치. 여기가 바로 아까 얘기한 거푸집 나오고 비파형 동검 그 용범에 끼어 있는 채로 발견되고 한 그 지역이에요. 오한치. 자, 이거는 신석기 유적입니다. 신석기. 신석기 유적을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포샵으로 합쳐놓은 겁니다. 신석기도 왕창이죠? 요하 문명의 중심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흥룡화, 조보고 여기 다 있어요. 그게 중심지예요. 그냥 그림으로 다 보여주잖아. 점을 다 찍어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석기 유적지 저렇게 많이 있어요. 저기. 자, 아까 홍산문화 유적지가 지금까지 발견된 게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한 1100곳 이상 된다 그랬죠? 그 중에 적봉시에 한 725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72% 정도가 적봉시 안에 있어요. 그 725개 중에 한 50%는 오한치 안에 있어요. 적봉시에 속한 하나의 치인데 그 적봉시 전체의 한 50%가 오한치에 있어요. 그러니 오한치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봐야죠. 그죠? 당연히 가봐야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자, 중국에서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이거는 사관이기도 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중국에서는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씁니다. 중화민족.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중화민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민족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 미국에는 100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있을 거예요. 그죠? 100개 이상의 민족이 다 합쳐서 미국인은 있죠. 근데 미국 민족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56개 민족이 있는데 그 서로 다른 민족을 합쳐서 민족 위에 또 민족이란 개념을 만든 게 중화민족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개념적 오류죠. 근데도 중국 학자들도 아는데 그걸 써요. 알면서도 써요. 왜?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민족주의는 굉장히 부정적 언어입니다. 민족주의라는. 민족주의라는 게 뭐예요? 민족끼리 단결하자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56개로 찢어지자 그 얘기랑 똑같죠. 민족끼리 단결하자 그러면 56개로 찢어지자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단결 의식을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가 않고 분열주의자다. 민족주의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쓰는 민족주의자 같은 어떤 단결을 호소할 때는 애국주의라는 국가주의를 가지고 나옵니다. 국가주의. 애국주의라는 거예요. 애국주의. 그래서 그 민족이 다르니까 그걸 하나로 통합하려고 억지로 말도 안 되는 개념을 만든 게 중화민족이라는 거예요. 중화민족. 그런 말은 사실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56개 민족으로는 중국인은 있어도 중화민족은 없다 이게. 그럼 개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통일적 다민족관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현재 중국 국경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이다 이게. 이런 개념 안 된다 그랬죠. 중화민족이다 이게. 그들은 전부 황제 후예고. 문제는 현재 중국 국경 안에 있는 거야. 옛날에 어쨌건 상관없어. 지금 국경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중화민족이고 하나의 민족이다 이게요. 그리고 황제의 후예고. 미치죠 다른 사람들은. 위구르족 여러분들 위구르 지역 가봤어요? 거기는 이미 49년에 통합된 이후에도 여러 번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이 한 3, 4년 동안 2번인가 있었어요. 독립국가 선포한 적이. 그리고 지금도 무장투쟁을 합니다. 거기 가면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는 중화민족이다. 그거 먹힙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야, 중국에서.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 현재 중국 경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중화민족이고, 그들이 만든 모든 역사는 중국사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런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그 시각이 여러분들이 아는 고구려도 중국 거고 하는 동북공정의 모태가 된다. 여러분들 동북공정 2002년에 떠들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고구려 빼앗기 공정쯤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왜 국가에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배경에는 요하 문명의 발견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게 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못 본 거지. 그 요하 문명을 가지고 그걸 전체를 중국으로 끌고 가려니까 사서한 거 정리하는 게 동북공정이었어요. 이미 다 끝났고. 중국에서는 지금 요새 나오는 마대정이나 이런 사람들 책 나오는 거 보면 제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중국 고구려사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고구려 앞에 중국이 들어갑니다. 요새 나오는 책들은 고구려 연구한 앞에 전부 다 옛날에 그냥 고구려 뭐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앞에 중국 고구려 뭐 연구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여러 권 책 갖고 있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동북공정 우리가 성공해서 되찾은 것 같지만 중국에서 이미 끝났어요. 고구려는 중국사예요. 중국에서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뭐라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뭐라고 따지건 상관없이 중국에서는 이미 고구려는 중국. 자,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을 황제적으로 끌고 가면서 뭡니까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째, 중화 문명의 시작은 요하 문명이다 이게. 옛날에 중화 문명은 전부 황하 문명에서부터 출발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화 문명의 시발점이 요하다 이게. 그다음에 요하 일대의 모든 고대 민족들은 신화적인 중국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황제족의 후예들이다. 조선족 당연히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홍산 문화의 주도 세력이 황제 후예 전우과 고신씨 계열의 홍산 문화의 주도 세력. 아주 구체적으로 찝습니다. 홍산 문화 주도 세력은 황제의 보통 신화적으로는 손자로 나오지, 그죠? 황제의 손자인 고양씨와 고신씨가 바로 홍산 문화 세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도 없이 쓴다 논문. 이거 어떤 그 바보 같은 어떤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요하 문명의 황제족의 세력이라는 거는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 책에도 아마 수십 명 논문들을 다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하 일대의 모든 고대 민족들은 황제 후예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모든 역사는 중국사라는 거예요. 당연히 고구려, 부여 이런 거 다 중국사예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중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동북 만주나 이쪽에서 했던 우리 고대 선조들, 우리가 얘기하는 예맥이니 숙신, 말갈, 고구려 전부 다 황제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비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역사학자도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 난. 내 혼자 떠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미 그런 논문들을 내가 수도 없이 중국에서 황제후로 하는 걸 수백 편의 논문들을 요약해서도 발표하고 하는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 이제 교과서 만듭니다. 여러분 자료에 내가 인터뷰한 거 해놨죠? 역사 수정 공정 했고, 지금은 중화문명 선정 공정을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아까 얘기한 거 왕해가 주장합니다. 왕해가 내몽고, 사회과학원의 고고연구소 소장인데, 올해 3월에 전인대에서 주장을 했어요. 중국의 문명이라는 게 수천 년 앞서고 이런 것들이 요하 문명을 통해서 다 발굴됐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이게. 세계 학계에서도 잘 모르고, 중국 사람들도 잘 모른다, 이게. 그래서 몇 가지를 제안해서, 여러분들 인터뷰 자료 뒤에 자료 해놨죠? 그거 보세요. 왕해가 주장한 겁니다. 전인대에서 체결되고 통과되고. 첫째, 중국 고대사에 대한 문명사에 대한 100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래요. 100부작. 중국답죠? 100부작. 그 다음에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중화 문명의 기원에 대한 화보집을 만들래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순회 전시를 하라 이게.
전 세계를 돌면서 이 주요 발굴품의 주된 내용이 바로 요하 문명에서 발굴된 것들. 그거를 세계 순회 전시를 해서 세계인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대. 그게 중화 문명 선종 공정이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 내가 한겨레에다 쓴 거야. 그래서 기고문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기사 좀 만들어라 했더니 자기가 모르니까 그냥 기고문으로 달래. 그래서 기고문으로 줬어. 그거 실려 있죠. 자료집 뒤에 어디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국사 수정 공정도 내가 처음으로 알려준 거고. 국사로 수정한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역사 관련 공정들이나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는 팀이 없어요. 모니터링을 안 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내가 발표할 때도 야 너네 왜 이런 거 안 해? 자기네 하고 있었대. 야 하고 있었는데 너 동북 선정공정 하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아 몰랐죠. 아 선생님 그거 신문에 내기 전에 우리한테 좀 먼저 알려주셨어야죠. 너네 새끼들 뭐 하고 있었냐 여지껏. 모르고 있었어. 신문 보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선생님 이런 거 하는 저희한테 좀 미리 좀 원질 좀 주죠. 네가 무슨 뭐 나한테 뭐 꿀을 줬냐 설탕을 줬냐 내가 거기다 먼저 얘기해. 해도 뭐 바뀌어야지. 해도 바뀌어야지. 하나 안 바뀌어.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 걸 뭐. 동북아 역사재단에 요하문명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상고시대 모든 한국 고대사는 그냥 중국사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는 부여, 뭐 전부 다 숙신, 뭐 진국 하는 건 다 중국사예요 지금. 이거 미루고. 자, 요하문명에서 아까 지금 나올 때 얘기했지만 적석정이나 피라미드 적석정, 빗살무늬, 칠을 갖춘 석성, 비파양동검 이런 거는 중원 지역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요하문명의 특징적인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것들은 중원 지역에 하나도 안 나와요. 자, 요하문명이 꼽힐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게 정수일 선생님이 정리한 책에서 내가 가져온 건데 세계 4대 문화권 중에 4대 문화권이 동시에 오버랩 되는 곳은 전 세계에서 만주 한반도 지역밖에 없어요. 즉 빗살무늬, 채도, 거성문화권, 그 다음에 세석기 이게 다 오버랩 되는 거는 전 세계 한 곳밖에 없어요. 한반도 만주 지역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풍미하던 거대한 문화권이 다 동진하고 서진하다가 만주에서 다 만나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데가 없어요. 저 4대 문화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데는 만주 한반도 일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뭐 인류 역사의 고향이라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빗살무늬 없죠? 중원에도 없어요. 다 만나는 데가 한반도하고 만주 일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지형도를 보시면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소흥알령, 대흥알령, 백두산자락인데 완전 분지죠. 남쪽에는 연산산맥 때문에 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Y자형으로 이 시라무렌의 끝으로 이렇게 해서 교류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소병기 선생님 Y자형 문화벨트라고 했어요. 초원 청동기 문화와 요하와 황하 지역이 만나는 이 Y자처럼 Y자형 문화벨트.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단군 신화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기니까 좀 생략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충분히 됐으니까 상고사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이건 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제안을 해도 뭐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 걸 뭐 요하문명 신석기 청동기 연구하는 연구자가 있어야 뭐 도움이 되든지 할 텐데 뭐 다 맨날 고구려만 연구하고 있어 거기 지금도. 단군 시대라는 걸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게. 회장님도 뭐 다른 그 제야사학계의 논리들 뭐 환단고기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환단고기를 통하지 않고도 환단고기 인용하지 않고도 이제는 우리 단군조선이나 그 이전 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가 널렸습니다. 지금 요하문명의 발견으로. 자, 그 다음에 동북 민족과 우리 민족을 하나로 잇는 새로운 역사 틀짜기를 해야 된다. 이게. 자, 우리는 그게 소중화 의식이죠. 우리는 사실은 여진족이나 이런 건 우리가 하고 피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죠? 청나라, 만주족, 우리랑 거의 같은 피입니다. 근데 소중화의식, 이렇게 중화에다가 사대주의 때문에 자기들은 그들과 상관없고 중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도. 그러니까 그들을 야만인 취급, 중국처럼 똑같이 야만인 취급한 거야. 자기 조상인데 사실은. 우리 조상인데. 그 시각을 깨야 됩니다. 현재 만주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혈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보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가까운 존재들. 우리도 동북 야만족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러다가 뭐, 중국에 불붙어가지고, 마치 자기는 중국의 아류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자꾸 차별한다, 이 말이에요. 웃기는 거죠.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판짜기를 해야 된대.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몇몇 학자들은 금사, 요사 하는 연구자들이, 뭐, 금사나 요사 이런 것들을 뭐, 한반도 역사와 연결하고 그런 작업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상고사를, 요동과 요소를 습관적으로나 이분법적 사회를 깨야 된다. 요동과 요소. 사실 고대로 가면 문화를 나누는 경계는 산맥이었어요. 물길은 항상 문화의 고속도로입니다. 고대로 갈수록. 자, 신석기 시대에는 산맥을 넘어 다닐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사자밥 되고 호랑이밥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산맥이라는 건 그냥 자연적인 문화의 경계가 되는 건데, 그건 넘어갈 수 없어요. 뭐 시족 단위로 몇 가족 모여서 넘어가봐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맥을 경계로 해서 문화가 나눠지고, 물길을 통해서 문화가 교류가 되는 겁니다. 고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 요소라는 것을 요하를 중심으로 요동 요소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만주 일대가 수렵 문화, 유목 문화라는 선입견도 버려야 된대. 그건 후대의 얘기고 8,000년 전부터 이미 농경 사회였다 이게. 농경을 홍산 단계로 오면 농경이 주가 됩니다. 8,000년 전부터 이미 농경을 시작했고 이건 전혀 새로운 사실이었죠. 그 전에만 해도 우리는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새로 발견된 거죠. 중원 지역에서 요하 제5의 문명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선조들과 연결된다는 그런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새로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은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중국에서 황제적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그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밝혀질 겁니다. 근데 불쌍하게 우리나라에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이영구 선생님, 나, 복귀대, 뭐, 몇 사람만이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A자형 문화벨트, 저는 이게 지금 소병기 선생의 아까 Y자형 문화벨트라는 겁니다. 요번에 제가 제10회 홍산문화 고봉론단 적봉에서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 아직 한글로 내가 옮기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Y자형 문화벨트는 요하 문명과 황하 문명의 교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에서는 아예 정설이 됐어요. 소병기 선생이 고고학의 대부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근데 이걸로 부족하다 이게. 저는 이렇게 A자형 문화벨트라는 관념을 제시를 했어요. 중국 학자들한테. 뭐 중국 학자들도 별로 반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하 문명 지역에서 뭐 옥결 남하하듯이 중원으로 들어가는 세력과 한반도 쪽으로 해서 일본 쪽으로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해로.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 꼭지점에는 요하 문명이 있는 거고. 자, 아까 얘기한 이게 적석총 분포 지역입니다. 적석총이 중원 쪽에 상대 초기에 이런 유적지에 있고 한반도와 저기 이 북부 쪽으로 쭉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황하 문명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옥결의 분포 지역입니다. 옥결이 이 지역에서만 납니다. 다른 데 안 나요. 근데 출발점 어디라고요? 전부 다 흑룡화입니다. 이거는 빗살무늬, 아까 보여드린 거죠? 빗살무늬도 여기 분이 안 납니다. 이건 아까 비파형 동건 보여줬죠? 여기만 나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연관성이 전부 다 한반도를 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고대사와 상관이 없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흐름과 교류.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이 뭐 한자를 일본에 전했다, 뭐 왕인 박사, 일본에 전했다 그러면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뭐가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갔다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무슨 매국노 취급을 해요. 중국에서, 한반도에서 뭐 일본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와, 좋아. 이거는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고대로 갈수록 역사는 흐름과 교류의 역사예요. 지금 국경도 없는 거고. 요하문명 시절에 중국이 어디 있었습니까? 한국이 어디 있었고. 그런 지금 현재의 국경관념에 여러분들이 사고가 닥치면 절대로 안 된다. 언제나 교류하고 이동하는 게 그 고대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하 지역에서 뭐 내려오고 또 내려왔으면 일본까지 내려가고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쪽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저 일본으로 전해졌다 그런 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는데 어디서 들어왔다 그러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 신석기나 청동기를 연구하는 요하문명의 신석기 청동기 연구를 길러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길러야 됩니다. 지금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예 각 대학의 역사학과에서는 요하문명을 아예 강의도 안 합니다. 강의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나 동부화 역사에서 발표할 때 그 얘기했어요. 너네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차라리 전문가를 데려와서 특강을 시켜라 이게. 한 학기, 두 학기 특강을 시켜라 이게 역사학과에서. 나 같은 사람 보고 하라 그러기 쪽팔리면 중국에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한 학기 특임교수 해가지고 강의 시켜라 이게. 통역 붙여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한 홍산문화 유적이 1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50개 뿐이 발견이 안 됐는데 앞으로 뭐가 나올 줄 알고 벌써부터 건방지게 한국이랑 상관없다 이딴 얘기를 하느냐. 10분의 1도 발굴 안 해놓고 뭐가 관련이 없다니 이런 얘기를 선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가 나올 줄 알고. 어떻게 연관이 안 돼 있어요. 거기서 다 맥족이고 예맥이고 숙신이고 진국이고 다 거기가 거긴데. 참 웃기는 사람들이. 옥기도 연구해야 됩니다. 옥기도. 우리나라는 고분이나 이런 데서 옥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옥안을 전문적으로 평생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옥결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냥 한 번씩 다루고 말지 평생 그걸 연구할. 일본에는 많습니다. 일본에도 많고 중국에는 또 무지무지 많고. 옥기를 요하문명 연구에는 옥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보는 시각이 없으면 연구할 수 없어요. 특히나 홍산문화. 모든 게 옥기가 말해줍니다. 옥기 연구가 길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제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제가 제10회 홍산문화 고봉론단에서 논문 발표를 했는데 그 제목이 아까 얘기한 요하문명과 A자형 문화벨트라는 거였어요. 거기서 발표된 게 한 26, 중국의 최고의 홍산문화 전문가는 다 들어오는 겁니다. 올해는 12월에 대련사범대학에서 오늘 초청장을 받았는데 대련사범대학에서 홍산문화 발견 80주년 학술대회를 합니다. 대련에서 대련사범 정광림 있는 그 대학에서 80주년 됐어요. 최초 발견한 거. 최초 발견할 때 홍산후월 해가지고 뭐 일본 학자들이 발견한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가지고 대련에서 여러분들 올해 적봉에서 10회 고봉론단 할 때 한 26편인가 논문이 발표됐는데 고고학자들의 논문은 5편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개는 뭔지 알아요? 미술사, 건축학, 미학 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야? 요하문명은 고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명인데 모든 분야에서 다 연구할 수 있어요. 하나의 문명인데 무슨 유적 하나가 아니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 형태를 연구할 수 있어요. 건축 기원, 천단의 기원 이런 거 다 이미 논문 발표된 거예요. 아까 이게 3원 구조 그게 동북아시아 천단의 원형이다 이게. 그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압니까? 건축하는 놈들이 아는 거지. 그 옥기의 각종 상징성 이거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 상징 분석하는 자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20여 편 작년에도 제가 논문 발표했는데 내가 발표한 게 옥기의 상징성에 대한 거였어요.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한 30여 편 논문이 발표됐는데 그 중에 고고학자들 논문은 5편뿐이 안 돼요. 나머지 전부 건축학, 미학, 조형학 이런 사람들이야 다. 홍산 옥기를 여러 분야에서 다 연구할 수 있다.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 우시라는 고고학자도 아닌데 무슨 홍산 옥기를 연구한다.
병신 같은 놈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떤 논문들이 발표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옥기의 상징성을 고고학자가 어떻게 연구합니까? 자, 그 다음에 요서 지역에서 발굴된 새로운 그 따끈따끈한 소식들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올해 3월에 중국 요하 문명 선정 공정을 한다 그러는데 중하 문명 선정 공정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걸 왜 내가 신문에 소개해야 돼요? 동북아 역사전은 뭐 하고 그런 거 하라고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게 발굴. 제가 혹시 아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중국 요하 문명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 신문을 통해서 소개한 게 무지무지 많아요. 국사수정 공정도 내가 처음 소개한 거고요. 남신상, 도서 남신상 발견한 것도 내가 신문에 최초로 때린 거고요. 이빨, 아까 이거 요하 문명에서 새로운 게 놀라운 게 발견되는데 그게 막 북경에서 막 인터뷰하고 막 기자회견하고 난리거든요. 우리나라 방송이나 큰 일간지나에선 다 특파원이 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 하나도 소개가 안 돼. 이게 뭔지도 몰라. 특파원들이. 그렇게 떠드는데도 그냥 중국에서 떠드는 거 이런 거지 우리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난 참 답답하다 이게. 좀 특파원 가는 사람들은 내 강의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 막 전 세계가 난리인데 우리나라만 소개를 하나도 안 해놔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했나요? 자, 이제는 국경 중심의 이런 것들이 아닌 그래서 제가 열린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쓰는데 흐름과 교류의 역사관 이걸 가져야 되고 저는 요하 문명이 한국 거다 중국 거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싸움이라고 봐요. 그거는 중국 것도 아니고 한국 것도 아니고 동북아의 시원 문명이다 이게. 그때 중국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는 같이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중원으로 연결되고 어떤 부분이 한국으로 연결되는지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우리랑 상관없다거나 황제족이라든지 이런 식의 선험적인 판단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죠. 당연히 중원 가서 연결되겠죠, 그죠? 당연히 연결됩니다. 능가탄이라든지 이런 문화에서 나오는 옥기들을 보면 홍산 옥기랑 거의 똑같아요. 능가탄에서 나오는 옥기들은 유형도 똑같고 당연히 연결되죠. 한반도에 당연히 연결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동북아의 시원 문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중국 건지 누구 건지 그건 한 100년쯤 연구한 뒤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건 지금부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지금부터 우리랑 상관없다고 연구 자체를 안 하느냐 이게. 이거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방 르네상스 얘기인데 만약에 요하 문명을 우리가 한중일이 혹은 몽골을 포함해서 러시아를 포함해서 동북아의 시원 문명이라는 걸 학자들이 공유하고 국가 정상들이 만날 때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동북아 문명 공동체를 하나 만들자. 이거 얼마나 좋냐 이게. 지금 FTA도 잘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 서로 2대1로 싸우고 3대0으로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게. 이걸 우리가 이런 공통의 문명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확산되었다는 거를 의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문화적인 공동체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래야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21세기의 동북아 시대를 끌고 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그게 어느 거다. 이건 지금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다. 싸워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중국은 황제적으로 끌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 학자들이 고고학 발굴에 참가하는 것을 극구하게 꺼립니다. 일본 학자들은 끼워줘요. 아까 그 이빨 수술한 거 일본 동북대학 학자들이랑 공동 발굴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안 끼워줘요. 한국이랑 막 연결시킬까봐. 당연히 한국 사람은 한국어가 연결시켜야지, 그죠? 중국은 중국이랑 연결시키는 거 고리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아직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요하 문명의 새로운 발견은
결국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또 희망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시원 문명의 공통의 시원 문명으로 보고 동방 르네상스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학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멋있는 21세기를 동북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우시라 교수님께 박수를 한번 더 해주시죠.